오라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방송을 못해서 지금 녹방으로 어제 함께 살펴봐야 될 소식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서 어제 저녁까지의 소식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의 소식들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살펴볼 소식 중에 지금 녹방을 통해서 살펴볼 소식과 연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머니그램 관련된 소식이라던가, 그리고 이 머니그램과 리플드랍에서 OD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이 소식들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풀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SEC 관련된 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있던 내용들 오늘 소식 다루면서 라이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저녁까지의 소식까지만 지금 다룰 거고요. 나머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소식은 오늘 저녁 라이브 때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생방을 통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식들 보기 전에 녹방 때 다룰 어제까지의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SEC가 또 전략을 다르게 틀고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고 나왔냐면요, 리플사한테 약간 주제 전환이죠. 다른 모션을 또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리플사가 최초 소장 때 SEC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너희가 진작에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XRP가 증권일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걸 묵인하고 오늘날까지 증권법을 위반하고 팔아 제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주장했던 걸 바탕으로 리플사한테 요구하는 게 현재 지금 보시는 요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 보면은 일본에서도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요걸 보시면 좀 알기 쉬울 텐데, 자, 5월 7일날 제출했고요. SEC의 주장에 따르면 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사가 일부 서류는 제출했는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나머지 서류를 제출 안 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2015년에 한 명의 투자자 또는 법인일 수도 있는데 걔랑 공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적어도 657부의 서류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 그게 필요하다. 우리는 이 소송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은폐하고 있는 서류들이, 제출하지 않은 서류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션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리플사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할 텐데요. 답변이 있은 이후에 또 히어링 들어가겠죠. 심리 들어갈 테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거는 자꾸 다르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SEC는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 XRP는 증권이냐, 사실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XRP가 증권이라면 명백하게도 증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이 되어지면은 이 주장 자체가 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증권법 위반 자체가 아니니까. 이 SEC의 소송 자체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XRP를 팔았다라는 거 또는 많이 팔았다는 거, 판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XRP가 증권인 것으로 보이는데 미 연방법에 따라 증권법, 미 연방법 중에 증권법에 따라 우리한테 레지스트를 하고 등록을 하고 팔았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팔았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너희 소송, 이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사기치거나 사기 혐의 이런 걸로 고소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RP가 뭐다? 증권이다 아니다를 통해서 그냥 이 이슈가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플사 역시도 이 이슈 이미 터진 거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요인이,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왔죠. 실제적인 소송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리플사는 끝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집중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끝을 봐달라는 겁니다. 네, 법원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SEC는 확실히 어떻게든 소송을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런 투자 서류 막 이런 거 물론 이제 본인들 주장으론 이게 투자 계약이다,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그 증거다라고 하고 싶겠지만 어차피 XRP가 증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해외 고객들이나 이런 거를 자꾸 들쑤시고 있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소송은 이게서. 그래서 지금 보신 내용, 이 파일도 결국에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꾸 딴 데로 시선을 돌리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분위기 참 좋은 게 판사가 본질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판사가 SEC 변호사한테 명확하게 물어봤죠.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것과 다르냐 안 다르냐, 유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한 거 보면 판사도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 그래서 소송 관련된 소식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2021년 처음 아닌가요? 원래는 리플 드랍이라고 본인들이 이제 중간중간 회사 활동이나 여러가지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담아서 리플 드랍이라는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형태로 아마 최초 약속은 2주인가 4주였어요. 2주인가 4주마다 공개하기로 했는데 처음엔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뜸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제 기억에는 2021년 처음 아니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공개됐습니다. 약 12분짜리 영상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영상은 요약본입니다. 2분짜리밖에 안 돼요. 3명이 출연했고요. 지금 보시는 애쉬, 리플렛 담당,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니카롱, 현재는 리플렉스 담당 매니저로 넘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스튜어드 알데로티가 출연했습니다. 법률 고문이죠. 여러분들 뭐 예상되시겠지만은 모니카롱은 당연히 리플렉스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고, 스튜어드 알데로티도 법률 고문이니까 이 소송 관련된 거 또는 레귤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고, 애쉬 역시도 지금 화면을 보신 것처럼 이제 리플렛이나 오데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게 뻔한데, 모니카롱과 스튜어드 알데로티가 얘기한 거는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동안 해왔고 당연한 얘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CBDC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플사가 지금 프라이빗 레저라고 XRP 레저를 프라이빗 형태로 만든 CBDC 레저를 공개를 했었고, 그걸 파일럿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리플사가 이제 센트럴뱅크, 중앙은행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리플사가 집중하고 있는 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고 하는 국제 송금, 국제 지불 관련된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CBD 역시도 다른 나라의 CBDC 네트워크와 연결하려면 인터오퍼빌리티가 필요하고, 그건 당연히 국제 간의 지불이기 때문에 리플사가 집중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이런 이유로 리플사의 솔루션이 CBDC, 중앙은행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어필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얘기하는 중간에 이제 화면 바뀌어갖고 스튜어드 알데로티 나왔는데 레귤레이션 얘기입니다. 레귤레이션이 불명확하면은 지금 같은 사단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애쉬가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해 리플렛의 트랜잭션의 숫자에 대해서 공개를 했어요. 300만이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트랜잭션 하나당, 그러니까 한 거래를 얘기합니다. 한 거래를 얘기하는데 하나당 평균적으로 한 $1000치를 처리했다고 하면, 이 볼륨 기준이죠. 금액 기준. 그러면은 300만 곱하기 1000 하면은 얼마죠? 1000만? 억? 10억 단위. 그러니까 30억 달러가 됩니다. 즉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4조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에요. 3조 6천억 원 정도? 그 정도 될 거거든요. 이제 이 통계치를 이제 말하면서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2021년에 더 기대된다라는 그런 맥락에 기대감을 다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걸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OD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OD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CFO, 어느 회사의 CFO인지 모르겠는데 CFO라 하면 약간 그 재무 담당이죠. 각 회사의 이제 재무 관련해서 이제 임원급 치프 담당인데 본인들의 OD를 쓰고 있는 고객들 통해서 입소문이 잘 퍼지고 있대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그 입소문을 들은 다른 회사 OD를 쓰고 있지 않은 고객의 이 재무 담당 임원이 야 이거 되게 좋다며, 이거 우리도 써보고 싶어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들었는데 그게 점점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ODL이 각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이제 ODL의 장점을 얘기하는데요. 아마 사실일 걸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리포사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일 걸로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된 소식이 오늘 저녁에 제가 다룰 머니그램 관련된 소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그램 관련된 소식이 뭔지를 설명드리면서 왜 제가 방금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걸 좀 풀어서 오늘 저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저녁 라이브 때 이 부분을 마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터키가 얼마 전에 기사로 이제 규제 관련돼서 그리고 제가 그 기사와 설명드리면서 FATF의 멤버로 터키 역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권고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최근 기사 보니까 맞습니다. FATF의 권고안에 따라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트래블러를 정하는 기준을 되게 세게 잡아놨어요. 기사에 따르면은 거의 뭐 한 10만원 이상치만 구매를 하더라도 이 추적을 하도록,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이게 뭐 국세청이나 관련된 규제기관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금액이 넘어가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제 각 시중은행들이 뭐 한국은행이나 또는 그 밖에 규제기관이나 정부기관, 관계기관을 통해서 뭐 규제기관인 국세청이나 뭐 기재부나 이렇게 보고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터키는 그 기준을 되게 좀 세게 잡은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세게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규제기관에 신고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계속 이어갈게요. 다음 소식은 자, 현재 영국 중앙은행장 앤드류 베일리의 발언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굉장히 되게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요. 자, 일단은 보도록 하죠.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은행장이 기사에 따르면 이제 암호화폐는 내적 가치가 없다, 내재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투기로 돈이 몰려서 그런 외형적인 가치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얘가 존재 자체로 가치를 갖는 거는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이제 기사 보도가 나옴으로써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제 XRP 커뮤니티, 해외에 있는 멤버들인 특히나 이제 SEC 소송을 되게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좌니라는 변호사 역시도 되게 이 발언에 대해 한마디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이 사람은 사실 영국 은행장을 하기 전에 FCA에 있었어요. 여러분 FCA 뭐죠? 영국의 금융감독원? 금감원 또는 금융위원회? 뭐 에이전시로 보시면 돼요. 금융 관련된 에이전시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게 바로 XRP가 이 시큐리티가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이다, 익스체인지 토큰이다 라고 만들어준 게 그 FCA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은행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에 FCA, 즉 본인이 있는 시기에 XRP 뭐 이거 유틸리티 토큰이다, 익스체인지 토큰이다 이런 규제안을 만드는 그 임기 중에도 이런 식으로 발언했었어요. 내재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특정 암호화폐를 뭔가를 딱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암호화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서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발언을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투자나 이런 거에 조심하라고 리스크가 크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암호화폐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렇게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규제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분류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유틸리티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교환할 수 있고, 예, 유틸리티 뭔가 사용했을 때 혜택이 있는, 예, 뭔가 유용한,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걸로 분류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암호화폐 나쁜 거다, 밴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고,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 중에 암호화폐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 암호화폐가 유용하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조차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냐? 수많은 암호화폐가 존재하죠. 지금은 뭐 숫자를 카운트하기도 힘든다. 몇십만이 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냔 말이죠.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래에는 지금 열심히 개발해서 미래에는 뭔가 유용하고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투기 수단 말고 실제적으로 유틸리티성을 갖고 있는 게 있냐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그 물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몇 없을 겁니다. 정말로 몇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 역시도 그나마 비비려고 하면 스토어 오브 밸류, 가치 저장 수단 이외에는 뭐 얘기할 거 없거든요. 지불 수단으로 쓸 수도 없고요.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막 테슬라 차 살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비트코인 너무나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살 정도니까 그게 가능하겠지만 다른 데서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트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냐고요. 비트코인은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참 이 사람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냉정한 관점에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국은행장 관련된 얘기 다뤄봤고요. 자, 5대1 트렌드인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죠. 주말에는 줄어드는 추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적었지만은 이번 주가 됐잖아요. 전 지난주에 올린 거니까 이번 주 됐을 때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겠다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50만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월요일과 금요일쯤 되면은 마치 정규 분포도처럼 이제 월요일에는 줄었던 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수목 되면은 이게 정점에 달하고 다시 주말인 금으로 가면은 또 줄고 금토로 가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전체적인 평균치를 어떻게 트렌드 올라가는지 아니면 점점 내려가는 하락 곡선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 목이 아프죠? 자,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갠슬러가 인터뷰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 CNBC죠. 보이시죠? 갠슬러가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뭐 여러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랑 관련 있는 거는 요거 하나만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갠슬러가 일단은 발언을 한 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어요. 네, 발언을 했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발언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암호화폐 대부분은 시큐리티다, 증권으로 보인다라는 본인의 견해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뭐가 시큐리티로 보이는지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암호화폐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보기에 시큐리티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반면에 뭐 비트코인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이더리움은 껴주지 않았어요. 그냥 비트코인만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갠슬러는 지금 취임 이후에 이런 언론에 나와서 공식으로 인터뷰하는 가운데 지금 설명드린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 증권 이슈를 언급하는 건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인데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듣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지금 오가고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못했다, XRP도 증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야, 이거는 XRP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다양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고
뭔가 이 사람이 말한 암호화폐가 대부분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증권으로 보일 수 있는지 예상을 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특징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 안 했거든요. 뭐 심지어 ICO를 한 거는 뭐 증권이라던가 ICO 안 한 건 증권이 아닌 걸로 보인다 라던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뭔가 단서가 돼서 이 범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언론이라던가 또는 청문회 때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나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막 친화적이진 않아요. 암호화폐에 대해. 그러니까 약간 칼 같은 양반인 것 같아요. 딱 경계선이 있어갖고 그 경계선으로 칼로 딱 커팅해서 나머지는 쓰레기 쓰레기 나머지는 유용한 거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자, 플루어 네트워크에 드디어 5월 8일 날에 뭐 되게 어메이징한 프로젝트 있다라고 밑밥을 깔아놨었는데요.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메타버즈라는 곳에서 NFT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그냥 뭐 1인 겸 뭐 이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의 규모라든가 프로젝트의 규모까지는 모르겠고 다만 여러분들 중에 그 포트나이트라고 지금까지 막 유행하고 있는 게임은 아닌데 한때 막 아시죠? 스마트폰 특히 이제 아이폰에서 막 그 포트나이트 되게 유명했던 게임 있잖아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현재는 아니지만요. 한때 되게 붐이었거든요. 그게 막 구글이나 막 이런 데서 매출 1위를 한동안 계속 할 정도로 되게 붐이었는데 거기 CEO 말에 따르면은 이 메타버스에 대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 회사 정말 대단한 회사다. 갓이다 갓. 갓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엄청난 회사라고. 물론 이제 진짜 표현을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사실 이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결국엔 그거예요. 갓이라고 이 회사. 되게 잠재력을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해줬는지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코멘트를 단 회사라고 합니다.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회사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이제 여름쯤이겠죠 당연히 이 플레어 네트워크 런치하면은 여기서 NFT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소식이었고요. 자, 시장 동향 소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인데 아니 암호화폐 가치가 미국 달러 서큘레이션 넘어갔어. 빗달러를 넘어갔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 나쁘거나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미 이거 괜찮아요 말씀드린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되면 미국이 신경 쓰지 않을까요? 정부기관이? 어쭈 건방지게? 라던가 또는 야 미달러에 이거 우리 감히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 미국 달러 기축통화에 감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해? 너희 다 죽었어 라던가 그런 식으로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뭔가 체크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 진짜 초월했어요 서큘레이션을. 야 암호화폐 시장 너무 컸다 진짜. 야 이거 뭐야 이거 막 슉 해갖고 뚫어갔는데 대단합니다 시장 규모가. 자 그리고 요거는요 최근에 SNL에 머스크 출연했었죠. 뭐 몇 가지 이제 머스크 출연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머스크가 워낙 선동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연과 관련해서 몇 마디만 하자면 재밌는 친구인 것 같아요. 나와서 뭐 본인 자폐증이 있다라는 것도 공개를 하고 또 미친 선동을 또 시전했는데요. 그거에 나와서 개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도지코인 쓰레기처럼 비유를 했어요. 또 쓸모없다. 근데 그게 개그일 수도 있어요. 개그에서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논란이 돼서 당일날 막 떡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도지코인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 민간인들도 우주 가자에서 스페이스X 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 하고 있는데 이 결제 수인의 도지코인 이용 가능하게 한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다시 떡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어제까지인가 그저께까지가 떡상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왜 미국 규제기관이 이놈을 그냥 놔두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한 거는 시장을 선동하고 교란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일관성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비트코인도 중간에 막 이거 별로인 것 같은데? 하다가 다시 비트코인 가자 외치고 도지도 방금 물론 이제 노리고 했을 수도 있어요. 중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일관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시장을 오르락내리락 들었다 놨다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교란시키고 있는데 진짜 조사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은 이미 인정했죠.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도지코인을 이거 아들이 갖고 있잖아요. 확실한 거는 최소한. 그러니까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많다. 그리고 본인이 발언한 이후에 이 보유하고 있던 뭐 도지든 비트코인이든 수익이 엄청나다. 사실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상황이면. 열받네 얘 보면. 어쨌든 저는 갈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 친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저는 갈수록 뭔가 대단한 사람보다는 진짜 동네 양아치 사기꾼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만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도지코인으로 이 사람 덕분에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난 이 사람 좋다 하신 분 계실 겁니다.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라도 고마울 것 같아요. 고마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자신에게 또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해줬다는 거 그런 거 유불리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옳은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건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옳은 건 아니에요, 확실히. 누군가는 분명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3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잘못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만 다룰래요. 참 다루기 싫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갈수록. 어쨌든 이런 소식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이 에릭이라는 기사를 하나 썼는데 뭐 전반적인 이런 레귤레이션 관련된 그리고 기업들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정리해서 기사로 길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은 기업들이 이 규제 관련해서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좀 언급을 해요. 예전에 코인베이스나 리프사가 돈 쓰는 거 관련돼서 언급을 드린 적 있잖아요. 리프사가 근데 암호화폐 기업 중에서도 이 기사에 따르면은 로비에 관련된 돈을 정말 많이 쓰는 회사더라고요. 그걸 좀 하나 체크할 수 있었고, 하나는 이 사람은 리프사가 최근에 미국 재무부에서 일했다는 사람 있죠? 오바마 때. 그 여성분을 리오스인가? 데려왔는데 그 데려온 게 규제 기간을 상대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길게 짜임새 있게 기사를 잘 썼는데 한 번쯤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UBS까지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XRP 레저 파운데이션이라고 비영리 재단 리프사가 만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증권 이슈라던가 또는 XRP를 리플이라는 회사가 동일시 여기는 그런 시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XRP 레저는 탈종화되어 있는 그냥 독립되어 있는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영리 재단인 XRP 레저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제 한 가지 소식을 밝혔어요. UNL이란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UNL이란 건 뭐냐면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면 XRP 레저는 이 컨센서스를 위해서 이 밸리데이터라는 친구들이 이 트랜잭션에 유효한지, 밸리드한지, 언밸리드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갖고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밸리데이터들을 장부를 기록하는 리플 노드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랜잭션들이 올바른 건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판단해주는 역할만 하고요. 실제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 즉 방금 말씀드린 밸리데이터들의 판단을 받아서 이 트랜잭션이 유효한 거야? 오케이, 기록, 장부에 기록. 장부 쓰는 애들은 리플 로드라고 서버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 리플 로드들이 XRP 레저에 있는 모든 밸리데이터들의 의견을 참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도가 저하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다 들어도 속도가 빠르고 효율성이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트레이드 오프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레이드 오프잖아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면에 이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이 다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끝난 겁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라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밸리데이터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노드들이 본인들이 정한 밸리데이터들,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밸리데이터 리스트를 갖고, 그게 뭐 30개든 28개든 30개라고 할게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30개를 리스트를 만들어두고 걔네들의 의견만 듣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UNL이다. 그래서 지금 UNL이 그런 의미를 존재하는데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데 그런 의미를 말하는데요. 아유, 잠깐 목이 아파갖고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데, 이거를 원래는 디폴트 UNL이라고 리프사가 공개한 UNL 리스트가 있고 대부분 이거를 많이 써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프사가 만든 UNL인데 그럼 걔네가 지목한 거 똑같이 쓰면은 이게 탈중앙화 맞아? 이런 의문을 갖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 그것과 다르게 지금 비영리 재단인 XRP 레저 파운데이션에서 본인들이 만든 신뢰할 만한 노드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UNL을. 즉 이해가 되세요? 사실 나중에 완벽한 탈중화 되려면 여기저기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고 서로 다른 UNL 리스트를 써야 돼요, 리플 노드들이. 그게 진짜 더 지금보다 탈중화된 상태거든요. 지금 그것을 위한 초석, 즉 한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 관련해서 뭐 데이비드 슈왈츠 스낵맨도 그렇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되게 기뻐하고 있죠. 더 탈중화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그런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록방에서는 요 UBS까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자, UBS 스위스 투자은행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다? 암호화폐 투자 관련된 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이킹 뉴스를 떴는데 점점 레가시 금융기관들이 속속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메이징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제 저녁까지의 소식을 녹방으로 다뤘고요. 자, 오늘 저녁에 아까 설명드린 모니그램 관련된 그리고 오디에 관련된 이런 소식들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이따 저녁에 봐요. 뿅. 뭘 봐?